대기업 다니는 작은 며느리에게는 집문서를 주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저한테는 10,000원짜리 한 장만 남기고 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3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가며 밤낮으로 모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10,000원이라니 세상에 하면서요. 동서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가난한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었나 봐요. 하지만 몇 달 후 우연히 10,000원짜리 봉투를 다시 열게 됐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선입니다. 박종호 씨 아내이자 윤영숙 씨 며느리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처음 입에 담았을 때 제 나이 25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해 겨울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남겨진 건 저와 9살 둘째, 7살 셋째, 5살 막내, 넷뿐이었어요. 눈이 쏟아지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시던 그 소리,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가시던 뒷모습, 대문 밖으로 사라지시던 그 순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막내가 울면서 불렀어요. 엄마, 엄마 어디가 하면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생 셋을 이불 속에 재우고 혼자 부엌에 앉아 쌀독을 열어봤어요.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찬장을 열어봤더니 된장 한 덩이와 고춧가루 조금, 그리고 김치 몇 포기가 전부였어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이 아이들 엄마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키워야겠구나 하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정선아, 학교 나와야지, 공부해야지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동생들 돌봐야 해요. 학교 못 가요. 하고 말했어요. 선생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지만 저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 마을 우물로 갔어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데 겨울 새벽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손이 얼얼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오는 길, 눈 쌓인 좁은 길을 걸으면 발이 시렸지만 그래도 걸었어요. 집에 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탄을 살 돈이 없어서 산에서 주워온 나뭇가지로 불을 피웠어요. 물을 끓이고 쌀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쌀이 얼마 없어서 물을 많이 부어 죽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야 동생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거든요. 동생들이 일어나면 죽을 떠먹였습니다. 언니, 배고파. 막내가 칭얼거리면 제 밥그릇에 있던 걸 더 떠주곤 했어요. 동생들 학교 보내고 나면 저는 동네 일을 거들러 다녔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네 가서 빨래를 하면 쌀 한 대를 주셨고 민주 아주머니네 마당 쓸면 감자 몇 개를 주셨어요. 가을이 되면 김장철이 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김장 준비로 바빴어요. 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김장을 거들었습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 버무리는 일을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씻다 보면 손가락 끝이 저려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아주머니들이 말했어요. 정선아, 고생했다. 이거 가져가거라 하면서 쌀 한 마리나 김치 한 보시기를 주셨습니다. 그 쌀로 한 달을 버텼어요. 겨울은 더 혹독했습니다. 연탄을 살 돈이 없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눈 쌓인 산길을 혼자 걸어 올라가면 발자국만 소복이 쌓였습니다. 얼어붙은 나뭇가지를 꺾어지게 지고 내려오는데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눈길에 미끄러져 나무를 다 쏟아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어서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나 나무를 주웠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어요. 동생들은 학교를 다녔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일을 거들며 살았습니다. 둘째가 국민학교를 졸업하던 해봄, 저는 결심했어요. 서울로 가야겠다고요. 이대로 시골에 있으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한테 말했어요. 영수야, 언니가 서울 가서 돈 벌어올게. 너가 집 좀 봐줘. 셋째랑 막내 챙겨줘 하고요. 둘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 마. 내가 할게 하면서도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막내가 제 치마를 붙잡고 울었어요. 언니 가지 마. 우리 같이 살자 하면서요. 저는 막내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막내 머리에서 나는 냄새, 햇볕에 말린 이불 같은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를 맡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동생들 잘 먹이고 잘 입히겠다고요. 저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제 전 재산이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동생들 사진 한 장, 그리고 남은 쌀로 만든 주먹밥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창밖을 봤어요. 동생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지만 돌아설 수 없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없었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멍하니 서 있는데 사람들이 제 옆을 쏜살같이 지나쳤습니다. 모두가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었어요. 차들이 빵빵거리고 상인들이 소리 지르고 매연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손에 적어온 메모지를 꺼냈어요. 마을 이장님이 써주신 주소였습니다. 청계천 쪽으로 가면 공장이 많다고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길을 물어물어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다리 밑으로 물이 흘렀고 그 주변으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공장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천 자르는 소리, 사람들 말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어요. 저는 공장 몇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물었어요. 저기 일 좀 배우고 싶은데요. 사람 뽑으세요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했고 어떤 곳에서는 경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5번째 공장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이 나와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재봉틀 다룰 줄 아냐 하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못해요 하고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일단 심부름이나 해. 보따리 나르고 청소하고 한 달에 2만 원 줄게 하시면서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공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보따리를 나르고 천을 자르고 바닥을 쓸고 재봉틀 앞에 앉은 언니들 시중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공장 뒤 골목 구석에 앉아 주먹밥을 먹었어요. 다른 언니들은 도시락을 싸왔지만 저는 쌀이 없어서 주먹밥도 못 싸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땐 물만 마시고 버텼어요.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봉투를 주시면서 말했어요. 수고했어 하고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 구석에 서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제 손으로 번 첫 돈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돈으로 월세방을 얻고 동생들한테 붙일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는 청계천 다리 위에 서서 한참을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 물처럼 흘러가는 건가, 어디로 가는 건가 하고요. 그렇게 2년을 일했습니다. 공장 일은 고됐지만 시골에서 혼자 동생들 키울 때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월말이면 돈이 손에 쥐어졌고 그 돈으로 쌀을 사서 동생들한테 붙일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해 봄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이 빚을 못 갚아서 야반도주를 했어요. 저는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맸어요. 이번에는 명동 쪽 작은 중국집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성격이 까칠했지만 밥은 먹여줬어요. 하루 세 끼 짜장면과 짬뽕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선아, 잠깐 나와봐 하시면서요. 나가보니 한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분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거칠어 보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게 단골인데 너 한번 만나볼래? 하면서 웃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주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사람 괜찮아. 착하고 성실해. 너 혼자 사는 거 내가 알잖아. 이 사람도 혼자야. 한번 만나봐 하시면서 저를 밀었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종호라고 합니다.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묵직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차나 한잔 하실까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주인 아주머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어요.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가서 이야기 좀 나눠봐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분과 다방에 앉게 됐습니다. 낡은 의자에 마주 앉아 커피를 시켰어요. 커피가 나왔는데 손이 떨려서 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주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고향이 시골이시라면서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또 말했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왔어요. 하면서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저도 형제가 둘인데 제가 맞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동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그분 눈빛이 저와 닮아 있었어요. 고생한 사람의 눈빛, 혼자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입을 열었어요. 저도 동생이 셋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제가 키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시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하면서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 제게 고생했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종호 씨는 철공소에서 일했어요. 손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고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이 믿음직스러웠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손으로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저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6개월쯤 만났을 때 종호 씨가 청혼을 했어요. 다방에 앉아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변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선 씨를 평생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종호 씨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종호 씨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예식장도 없이 동네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작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주인 아주머니와 종호 씨 직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종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만나고 싶어 하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가자 하고요. 저는 떨렸어요. 시어머니라는 분을 뵙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어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은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 있었어요.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고깃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종호 씨가 말했어요. 저게 우리 어머니 가게야 하면서 가리켰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손님 몇 분이 고기를 굽고 계셨고 주방 쪽에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작은 체구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신 분이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종호 아내가 왔구나 하시면서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얼른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선이라고 합니다. 하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분이 제 얼굴을 찬찬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한 게 얼굴에 다 써있네. 손도 참 거칠고 우리 정선이 많이 힘들었구나 하시면서 제 손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살아. 내가 딸처럼 아낄게.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정은 많단다.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울지 마. 이제 괜찮아 하시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갈비를 구워주셨어요. 제 앞에 고기를 수북이 올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먹어. 너무 마른 것 같다. 살 좀 쪄야지 하시면서 계속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저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마음에 들어 하셨어. 딸 같다고 하시더라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참 좋으셔 하고요. 종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신 분이야. 그래서 당신 마음을 아실 거야 하면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웃으셨어요. 정선아, 이제 우리 딸이야 하시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딸이 되고 싶어요 하고요. 그날 이후 제 인생에 봄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온기를 느꼈고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존재를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저는 윤영숙입니다. 종호와 진우 두 아들의 어머니이고 지금은 큰 며느리 정선이의 시어머니죠. 정선이를 처음 봤을 때 그의 얼굴에서 제 젊은 시절이 보였어요. 고생한 티가 역력했거든요. 손톱 밑에 낀 때, 거칠어진 손등,
어깨에 밴 굽은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요. 외롭게 싸워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애도 나처럼 혼자 버텨왔구나 하고요. 오늘은 왜 제가 정선이를 그토록 아끼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제 이야기부터 해야겠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 응급실 복도에 앉아 기다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26살 저는 그렇게 과부가 됐습니다. 7살 종호와 5살 진우를 데리고 홀로 남겨졌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만 30만 원이 생겼어요. 그때 3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새빵 월세는 석 달째 밀려 있었고 쌀독은 바닥이었어요. 장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 밤 저는 부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작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종호가 자다가 뒤척이는 소리, 진우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울어서 뭐가 달라지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애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섰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동네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생선 파는 아저씨 목소리,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 흥정소리, 지게에 짐진 아저씨들 발걸음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아침 시장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입구에서 떡볶이 장사하는 이지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남편 장례 때 조의금 갖고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이씨 아주머니는 수레 앞에서 떡을 썰고 계셨어요. 아주머니 가고 제가 불렀을 때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영숙이 아니가 어째 이른 아침부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앞에 섰습니다.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장사 좀 배우고 싶어요. 하고요. 이씨 아주머니가 칼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분 눈에 연민이 어렸어요. 영수가 장사가 쉬운 줄 아나 하시면서도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 제발요, 애들 둘 키워야 해요.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씨 아주머니가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부터 나 따라다녀.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잤습니다. 희망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씨 아주머니가 떡 써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칼을 쥐는 법부터 떡을 어떻게 자르면 모양이 예쁜지, 어묵은 어떻게 손질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양념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고추장에 물엿 넣고 설탕 넣고 간장 조금 넣고 다진 마늘 넣고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떡볶이 양념이 됐습니다. 첫날 제가 만든 양념을 이씨 아주머니가 맛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정도면 팔만해 하시면서요. 일주일 동안 이씨 아주머니 옆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이제 내가 해봐. 나 옆에 있을게 하시면서요. 제 첫 장사 날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낡은 수레 하나를 빌려주셨어요. 그 수레에 떡, 어묵, 양념, 냄비, 연탄, 그릇을 실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학교 앞으로 갔어요. 학교 정문 옆 길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탄을 피우는데 손이 떨렸어요. 성냥불을 몇 번이나 꺼뜨렸는지 몰라요. 겨우 연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냄비를 올려놓았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빨간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퍼지니까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떡볶이 얼마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접시에 50원이에요. 그 학생이 50원짜리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하면서요. 저는 그 동전을 받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제 손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떡볶이를 접시에 담아주는데 손이 떨려서 떡이 흔들렸어요. 학생이 떡볶이를 받아들고 한 입 먹더니 말했습니다. 맛있는데요 하면서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저는 떡볶이 30접시를 팔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돈을 세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돈으로 쌀을 사고 애들 밥을 해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종호와 진우를 안고 말했어요. 엄마가 이제 돈 벌어 걱정하지 마 하고요. 종호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하면서요. 7살 아이가 엄마한테 고생했다고 하다니요. 저는 종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시장에 가서 떡과 어묵을 사고 양념을 만들고 수레를 끌고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어요. 한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떡을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손톱 밑이 터져서 피가 났어요. 그래도 쉴 수 없었습니다. 하루 쉬면 그날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여름에는 지옥이었어요. 햇볕이 내리쬐는 길거리에서 연탄불 앞에 서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옷이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더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눈앞이 핑 돌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때 옆에서 떡볶이 사 먹던 학생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하면서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고맙다 하고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쓰러져서 1시간씩 자야 했어요. 그래도 저녁에는 일어나서 애들 밥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종호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해 봄이었어요. 종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말습니다. 엄마, 나 신문 배달하고 싶어 하고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종호를 돌아봤어요. 신문 배달은 왜 공부해야지 하고 물었습니다. 종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혼자 힘들잖아. 나도 돈 벌고 싶어. 진우 공책 사주고 싶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엄마 걱정을 하고 동생 걱정을 하다니요. 저는 종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종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종호야, 넌 공부만 하면 돼. 엄마가 다 할게 하고요. 하지만 종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하고 싶어. 남자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요. 저는 종호 얼굴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떡볶이 장사만으로는 두 아들 학비를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대신 학교는 꼭 다녀야 해 하고 말했습니다. 종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걱정 마 하면서요. 그날부터 종호는 새벽에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동네를 돌았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가 방과 후에는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철공소에 가서 심부름도 했어요. 종호가 처음 월급을 받아온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종호가 집에 들어오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하면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3,000원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종호야, 이건 내가 쓰렴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종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이거 진우 학용품 사는데 쓰고 남은 거 엄마가 써 하면서요. 저는 종호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하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종호는 중학교 3년 내내 일을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종호한테 고등학교 가라고 하셨어요. 종호가 중학교 3학년 겨울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종호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나 붙었어 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기뻐서 종호를 안았어요. 우리 종호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고등학교 입학금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입학금이 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으려고 밤낮으로 일했어요. 떡볶이 장사하고 저녁에는 시장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밤에는 집에 와서 부업으로 봉투 접기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겨우 입학금을 마련해서 종호를 고등학교에 보냈어요. 종호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날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하면서요. 저는 종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가다니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종호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하고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하고요? 종호가 말했어요. 엄마, 진우 고등학교 들어가잖아. 진우는 공부 진짜 잘하잖아. 진우는 대학 가야 해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종호야, 너도 학교 다녀야지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나는 일하는 게 더 좋아. 진짜야 하면서 애써 웃었어요. 저는 종호 얼굴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학교 다니고 싶은 거 다 아는데 동생 때문에 포기하는 거였어요. 저는 종호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고 말했어요. 종호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진짜 괜찮아 하면서요. 하지만 종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결국 종호는 고등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동네 철공소에 정식으로 취직했어요. 종호가 처음 철공소에 출근하던 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7살 아이가, 아직 어리티가 가시지도 않은 아이가 시커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종호가 번 돈은 고스란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저는 진우를 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진우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학교에서 상도 받아오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진우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기뻐서 펑펑 울었어요. 종호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진우야, 축하해. 우리 집안에서 대학생 나왔다. 하면서 진우 어깨를 두드렸어요. 진우가 대학 다니는 동안 종호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철공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건설 현장에도 나갔어요. 몸이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어요. 하지만 종호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기쁨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종호도 울었어요. 진우 손을 잡고 너 잘됐다. 정말 잘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도 울면서 말했어요. 형, 미안해. 형이 나 뒷바라지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하고요. 종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하면서요. 그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 숨 돌릴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제 인생에 또 한 번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동안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에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저축을 했어요.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시장통 골목 안쪽에 있는 조그만 가게였어요. 거기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길거리에서 술에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손님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장사가 잘 됐어요. 몇 년 후에는 떡볶이뿐 아니라 튀김, 순대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 저는 작은 고깃집을 열었어요. 떡볶이 장사로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서 가게를 얻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가게였지만 정성껏 장사를 했어요. 고기도 좋은 걸로 쓰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됐어요. 몇 년 후에는 가게를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예 건물을 샀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노점에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종호한테 말했습니다. 종호야, 엄마가 건물 샀어 하고요. 종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 진짜야, 어떻게 하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모았지. 내가 일하면서 도와줘서 가능했어 하고요. 종호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 정말 대단해 하면서요. 저는 종호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종호도 장가 보내야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얼마 후 종호가 정선이를 데려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정선이를 봤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고생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손이 거칠고 어깨가 굽어 있고 눈빛이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정선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우리 큰애 엄마 이제 편히 살아. 내가 딸처럼 아낄게 하고요. 정선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애는 내 딸이다. 내가 못 낳은 딸이다 하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보였어요. 시장통 노점에서 떡을 썰던 제 모습, 연탄불 앞에서 땀 흘리던 제 모습, 그리고 정선이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정선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아 하고요. 손톱이 참 예쁘시네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제 손과 앞에 앉은 여자의 매끈하고 하얀 손이 대조됐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시동생 진우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고깃집에서 만났어요. 제가 아침부터 가게에 가서 상을 차렸습니다. 갈비 구워놓고 잡채 만들고 김치찌개 끓이고 나물 무치고 상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선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산다 하시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어요. 오후 2시쯤 진우가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화장도 곱게 했고 손톱엔 연한 핑크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어요. 진우가 소개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어머니, 제 여자친구 서지연입니다. 하고요. 지연이라는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요. 목소리가 또렷하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으셨어요. 어서 와, 앉아. 우리 진우가 애기 많이 했어. 하시면서요. 지연이가 웃으며 앉았습니다. 저도 인사를 했어요. 반가워요. 저는 큰며느리 김정선이에요. 하고요. 지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반가워요. 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제 손을 보며 말했어요. 언니 손이 좀 거칠으시네요. 일 많이 하셨나 봐요. 하면서요.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동정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톤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 좀 했어요. 하고요. 지연이가 자기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톱이 약해서 조심해야 해요. 물이라면 금방 트거든요. 하면서요. 시어머니가 얼른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조심해야지. 진우 아내는 일 안 해도 돼. 하시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싸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밥상을 차려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제가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하고요. 지연이가 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와, 정성 대단하시네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 드물어요. 하면서요. 그 말에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헷갈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요. 하고요.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좋아. 우리 진우도 장가가는구나. 하시면서요. 저도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지연이라는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어요. 겉으론 공손하고 예의 바르지만 속은 다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진우와 지연이가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강남 쪽 큰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하객이 200명도 넘었어요. 지연이 쪽 하객들은 옷을 잘 차려입었고 차도 좋은 걸 타고 왔습니다. 저희 쪽 하객들은 소박했어요. 시어머니 가게 손님들, 동네 사람들, 종호 직장 동료들이 왔습니다. 양쪽이 너무 달라 보였어요.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에서 지연이 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사돈님, 아이들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했어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샀습니다. 하면서요.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어머,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하시면서요. 지연이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귀하게 자라서요. 좋은 데서 살아야 해요. 하면서요. 그 말에 묘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종우 월급 모아서 겨우 전세 얻어 사는데 진우 부부는 강남 아파트를 샀다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슬쩍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에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고 나물 다듬고 전 부칠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명절 음식 제가 준비할게요. 하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선아 고맙다. 그런데 동서한테도 물어봐. 같이 준비하자고 하시면서요.
저는 지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명절 준비 같이 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는 요즘 일이 바빠서요. 언니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요. 전화 너머로 TV 소리가 들렸어요. 바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할게 하고요. 추석 전날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만들고 탕을 끓였어요. 손이 기름에 댄 것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저녁 6시쯤 종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여보, 힘들지? 내가 도와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당신은 쉬어. 내일 명절인데 피곤하면 안 되지 하고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야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추석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 댁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거든요. 음식을 옮기고 상을 차리고 차례 준비를 했습니다. 9시쯤 진우 부부가 왔어요. 지연이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화장도 예쁘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왔어요 하고 인사했어요. 지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으시네요 하면서요. 그리고 거실로 가서 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데웠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큰애 엄마 덕분에 잘 먹었다. 고맙다 하시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지연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같이 하면 좋을 텐데 하고요. 하지만 말은 안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동서일 안 한다고 고자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냥 혼자 다 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오니 오후 2시였어요. 지연이가 진우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갈까? 오후에 약속 있잖아 하면서요. 진우가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하고요. 시어머니가 아쉬워하셨습니다. 벌써 저녁 먹고 가지 하시면서요. 하지만 진우 부부는 일어섰어요.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간 후에도 저녁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와 종호 그리고 저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우 부부는 바쁜가 봐 하시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반찬을 더 드리라고 했어요. 그해 겨울, 김장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정선아 이번 주말에 김장 담그자 하시면서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연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동서, 이번 주말에 김장하는데 같이 할래요 하고요.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는 손톱이 약해서요. 김장 담그면 손이 다 상해요 하면서요.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 댁 마당에서 김장을 했어요. 배추 쉼폭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나가서 배추를 절였어요.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고 뒤집고 또 뒤집었습니다. 손이 얼얼하고 허리가 아팠어요. 오후에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파를 썰어서 양념을 버무렸어요. 손에 고춧가루 양념이 묻어서 따가웠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일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정선아 미안하다. 내가 혼자 다 하게 해서 하시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하고요. 저녁 무렵 김장이 끝났습니다.
쉼포기를 다 담갔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손이 이렇게 됐네. 핸드크림 발라 하시면서 크림을 주셨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하며 크림을 받았어요. 그때 진우 부부가 차를 타고 왔습니다. 김장 다 끝났을 때쯤 온 거예요. 지연이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김장 다 끝나셨네요. 하면서요. 웃고는 있었지만 미안해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다 끝났어. 진우 아내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요.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손이 약해서요. 김장하면 손이 다 상해요. 다음에 다른 걸로 도와드릴게요 하면서요. 그리고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과일 상자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하면서요.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착잡했습니다. 과일 한 상자 사오는 것과 하루 종일 김장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는데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김장 김치를 나눠 담았어요. 진우 부부 차 트렁크에도 김치를 실어줬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담근 김치 맛있어요. 하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맛있게 먹어 하고요. 진우 부부는 김치만 받아서 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는 차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종우가 제 옆에 왔습니다. 여보, 속상하지? 하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는데 눈물이 났어요. 손이 너무 따가웠거든요. 종우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부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도와줘야 할 게 아니라 동서가 같이 해야 하는 건데 하고요. 그 후로도 명절마다 제사마다 저는 혼자 준비했습니다. 지연이는 매번 핑계가 있었어요. 일이 바쁘다, 몸이 안 좋다, 약속이 있다 하면서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큰엄마 덕분에 산다.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시면서요. 저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서운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만 들으면 뭐하나 제대로 대우받지도 못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괜찮다고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어요. 정선아 이리 와봐 하시면서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거 받아 하시면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용돈이야.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이거라도 받아 하시면서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당연한 거 하는 건데요.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내가 내 딸 같아서 주는 거야 하시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봉투를 세어봤더니 10만 원이었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시어머니 마음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고이 간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지연이도 용돈 받을까 하고요. 아마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려고 애쓰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댁일을 다 도맡아 했어요. 명절, 제사, 시어머니 생신, 모든 걸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연이는 매번 얼굴만 비쳤어요. 음식은 먹고, 인사는 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잘 가라고, 조심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종우가 어느 날 제게 물었어요. 여보, 동생네한테 한마디 하는 게 어때? 너만 고생하잖아 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하면 되지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생을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보상받을 날이 오겠지 하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보상이 어떤 식으로 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지요.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을 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선아, 나 오늘 좀 이상해. 머리가 너무 아파 하시면서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약 먹으면 나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평소 20분 거리가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빨리 가주세요 하고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정선이에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저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시어머니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달려가 몸을 흔들었어요. 시어머니 눈은 감겨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계셨지만 의식이 없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고 주소를 말했어요. 그리고 종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하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시어머니를 들것에 실었어요. 저도 구급차를 따라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대원이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하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침에 전화하셨을 때 머리 아프다고 하셨어요. 하고요. 대원이 시어머니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뇌출혈 의심됩니다. 빨리 가야 해요.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뇌출혈이라니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시어머니를 침대로 옮기고 여기저기 기계를 붙이고 주사를 놓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란 말에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종우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됐어? 하고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지금 응급실에서 검사 중이야 하고요. 종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 후 진우도 왔습니다. 지연이는 안 왔어요. 진우가 물었어요.
형, 어머니 상태가 어때 하고요. 종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몰라. 의사 선생님 나오시면 알겠지 하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환자 보호자 되시죠?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셋이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네, 저희가 아들들이고 이 사람이 며느리입니다.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뇌출혈이 맞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하시면서요. 종호가 물었어요.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출혈이 많이 됐어요.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종호가 제 어깨를 안으며 말했어요. 울지 마, 어머니 괜찮아지실 거야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저희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수술이 6시간 걸렸습니다. 그 6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수술실 문만 쳐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고요. 저녁 7시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저희는 벌떡 일어나 선생님께 다가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시면서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출혈량이 많아서 뇌 손상이 있습니다. 깨어나셔도 후유증이 있을 거예요. 하시면서요. 종호가 물었습니다. 어떤 후유증인가요? 하고요.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지금으로선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거동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저희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면회 시간에 잠깐씩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온몸에 줄이 연결된 채 누워 계셨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선이에요. 어머니 꼭 깨어나세요. 하고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눈을 뜨셨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하고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소리는 안 나왔지만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왼쪽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하시면서요. 종호가 물었어요. 그럼 재활하면 걸을 수 있나요? 하고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렵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손상이 심해서 평생 거동이 불가능하실 겁니다.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누워 지내셔야 한다니요. 한 달 후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말씀도 조금씩 하셨지만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으셨어요. 대소변도 혼자 못 보셨고 식사도 누가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라는 통보가 왔어요.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이 모였습니다. 종호, 진우, 저, 그리고 지연이까지 왔어요. 병실 밖 복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진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형수님,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지 생각해 봤어요. 하고요. 종호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모셔야지 하고요. 그러자 지연이가 말했어요. 집에서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하면서요.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좋은 요양원 많아요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진우가 지연이 말에 동조했습니다. 형, 요양원이 현실적이에요. 전문 인력도 있고 24시간 케어받을 수 있어요 하면서요. 종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순 없어 하고 말했어요. 진우가 따졌어요. 그럼 형이 모실 건데요. 형도 일해야 하고 형수님도 일하잖아요 하면서요. 종호가 대답했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되지 하고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간병인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 넘어요. 그걸 누가 감당해요 하면서요. 종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진우가 말했어요. 형, 요양원 비용은 저희도 분담할게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하면서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하고 말했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종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도 일해야 하잖아 하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간병인이랑 돌아가면서 함께 모실게요 하고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너무 무리예요.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면서요. 저는 지연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키워줬어요. 제가 모시는 게 당연해요 하고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을 봐야죠. 몇 년을 그렇게 할 건데요 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이든 제가 할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종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 하고요. 저는 종호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제가 하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요. 종호가 한참을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자 하면서요. 진우와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가 모시기로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어요. 저희 집 안방에 침대를 들여놓고 시어머니를 누였습니다. 간병인을 일주일에 3번 쓰기로 했어요. 나머지 날은 제가 직접 돌봤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를 깨웠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세수하셔야죠.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떠듬떠듬 말씀하셨어요. 정선아, 미안하다 하시면서요. 저는 시어머니 눈물을 닦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실 거 없어요 하고요. 시어머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쑤어 떠먹였어요. 시어머니가 한 숟가락 드실 때마다 저는 격려했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드세요 하면서요. 점심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 몸을 닦아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종호가 퇴근해서 도와줬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혼자 했습니다. 밤에 시어머니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일어나서 자세를 바꿔드렸어요. 2~3시간마다 깨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간병인이 그만둡다고 했어요. 환자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서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른 간병인을 구했지만 그 사람도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결국 저 혼자 시어머니를 돌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의식이 또렷하실 때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선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하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선아, 넌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친어머니 같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3년이든 5년이든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요. 그게 제 도리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진짜 간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어머니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고요. 시어머니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호흡이 거칠어지셨어요. 새벽 2시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니 입술을 움직이셨어요. 정선아 하고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하고 제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서서히 풀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종우를 깨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가셨어. 하고요. 종우도 달려와서 시어머니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하고 울었어요. 진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어머니 돌아가셨어. 지금 빨리 와 하고 말했어요. 1시간 후 진우 부부가 왔어요. 지연이도 왔습니다. 진우가 시어머니를 보고 무릎을 꿇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하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우나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3일장으로 치렀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어머니 가게 손님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다 왔어요. 저는 상주로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조의금을 받고 사람들 인사를 받고 밤새 지켰어요.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시어머니를 화장했어요. 화장터에서 시어머니를 보내면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진우가 전화했어요. 형수님, 변호사님이 저희 만나자고 하시는데 내일 시간 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어머니 유언 관련된 거래요. 하고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종호, 진우, 지연이, 그리고 저, 넷이서 갔어요. 변호사 정혜원이라는 분이었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윤영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하면서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첫째, 내가 살던 집은 차남 박진우의 아내 서지연에게 상속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한테 집을 준다고요? 진우 부부는 이미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변호사가 말 이었습니다. 둘째, 장남 박종호의 아내 김정선에게는
별도의 봉투를 전달한다 하면서 작은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가 너무 얇았어요. 안에 뭐가 들었을까 싶어서 살짝 만져봤는데 종이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면서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진우와 지연이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이 얼굴에 기쁨이 스쳤어요. 입으론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집을 주셨네요 하면서 지연이를 봤습니다.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나 봐요 하면서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종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는데 봉투 하나라니요.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딱 한 장이었어요. 저는 그 지폐를 보면서 멍했습니다. 10,000원이요? 3년 동안 밤낮으로 모신 게 10,000원이라고요? 돈을 바라고 어머니를 모신 건 아니었지만 서운했습니다. 종호가 옆에서 봉투를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10,000원짜리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시장에 장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아는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정선아, 들었어. 어머님 유언 이야기 참 안 됐다 하면서도 눈빛엔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도 말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모셨는데 10,000원이라니 세상에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방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몰랐어요. 3년 동안 딸처럼 어머니를 모신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날 딸이라고 하셨지만 결국 진짜 딸은 아니었던 거죠. 명절 때 얼굴만 비추던 지연이가 집을 받고 3년 간병한 저는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지연이를 마주쳤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언니, 저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니까요 하면서요. 말은 미안한 척했지만 얼굴엔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우쭐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어머니 뜻이니까 그러려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종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속상하지. 나도 이해가 안 가 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어머니가 그렇게 결정하셨으니 이유가 있겠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쳐다봤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어머니가 날 사랑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들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울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선아, 내가 내 딸이야 하시던 그 말이 거짓말이었나 싶었어요.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그냥 살았습니다. 10,000원짜리 봉투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 하나하나가 다 기억을 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쯤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모셨던 방 정리를 미뤄왔었어요.
시어머니 물건들을 정리할 엄두가 안 났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종우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리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도 그러길 바라실 거야. 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 이번 주말에 할게. 하고 대답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부터 정리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자주 입으시던 남색 가디건, 회색 바지, 흰색 블라우스들이요. 저는 옷을 하나씩 꺼내면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시어머니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은은한 비누 냄새와 시어머니만의 채취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는 옷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정리해야 해.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옷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기부할 옷, 버릴 옷, 남길 옷으로 구분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속옷, 양말, 손수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들도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옛날 사진들, 편지 몇 통, 그리고 잡동사니들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사진 중에는 시어머니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어요. 노점에서 떡볶이 파시던 모습, 고깃집에서 웃고 계신 모습, 종우와 진우 어릴 적 사진들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또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사진을 다 정리하고 다른 물건들을 꺼냈어요. 그때 손에 뭔가 잡혔습니다. 작고 얇은 봉투였어요.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게 그 10,000원짜리 봉투구나 하고요. 변호사가 저한테 줬던 바로 그 봉투였어요. 저는 한번 열어보고 서랍에 넣어뒀었는데 어느새 여기 다른 물건들과 섞여 있었던 거예요. 손에 쥐니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걸 버려야 하나 남겨야 하나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버리자, 다시 볼 필요 없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들어 쓰레기통에 던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겉은 평범한 흰색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봤습니다. 10,000원짜리 뒤에 뭔가 종이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봉투를 찢었습니다. 10,000원짜리를 꺼내고 그 뒤를 봤어요. 봉투 안쪽에 아주 작게 접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봉투 안쪽에 붙여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어볼 땐 몰랐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떼어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어요.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읽기 시작했어요. 정선아, 내 말 들리지? 첫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사람들 없는 데서 변호사 정혜원한테 꼭 가거라. 변호사한테 가라고요? 왜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내 진짜 마음은 따로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손에 힘이 풀렸어요. 메모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진짜 마음이 따로 있다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어요. 정선아, 내 말 들리지? 사람들 없는 데서 변호사 정혜원한테
꼭 가거라. 내 진짜 마음은 따로 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남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종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점심 먹어야지, 뭐해 하고 말하다가 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메모지를 쥐고 있었거든요. 종호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어요. 저는 말을 못하고 메모지를 종호한테 건넸습니다. 종호가 메모지를 받아 읽었어요. 읽는 동안 종호 얼굴이 변했습니다. 놀람, 혼란, 그리고 희망이 차례로 스쳤어요. 메모를 다 읽은 종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방금 발견했어 하고요. 종호가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뭔가 더 남기셨나 봐. 변호사한테 가야 해 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 메모를 남기셨으면 분명 이유가 있어. 내일 변호사한테 가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종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면서 제 등을 두드려줬어요. 저는 종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메모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 필체를 손으로 따라 그어보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이 메모를 언제 쓰셨을까 싶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시기 전 의식이 또렷하실 때 쓰셨겠죠. 그리고 봉투 안쪽에 조심스럽게 붙여놓으셨을 거예요. 저만 발견하라고요. 왜 이렇게 숨겨놓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봉투 안에 몰래 넣어두신 거겠죠. 다음날 아침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했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집을 나서면서 종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남기셨을 거라고,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뭘 남기신 건가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건가요? 하고요. 택시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종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정혜원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쓰인 문 앞에 섰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저희를 보더니 물었어요. 예약하셨나요? 하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예약은 안 했는데 고 윤영숙님 관련해서 뵙고 싶어서 하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나와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뵙겠답니다. 들어가세요 하면서 안내했어요.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혜원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를 보더니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하면서 의자를 권했어요. 저희는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건넸어요. 이걸 발견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메모지를 받아 읽었어요. 읽는 동안 변호사 얼굴이 변했습니다. 놀람 그리고 이해하는 표정이 스쳤어요. 메모를 다 읽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기다리고 계셨군요. 어머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정선 씨가 이 메모를 발견하고 오면 보여드리라고요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금고로 걸어갔어요. 금고를 열고 안에서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게 어머님이 정선 씨한테 남기신 진짜 유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정말 뭔가를 남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리 없이 온다고 했던가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요. 변호사 정혜원이 제 앞에 큰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게 어머님께서 정선 씨에게 남기신 진짜 유언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만졌습니다. 두툼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들어있던 그 얇은 봉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열어보세요 하면서 제게 권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 서류들이 여러 장 들어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봉투에 우리 정선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필체였어요.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종호가 제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지부터 읽어보세요. 어머님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직접 쓰신 겁니다. 저는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가 가득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선이에게. 첫 문장을 읽는데 목이 메었어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읽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내가 봉투에 숨겨둔 메모를 찾았구나. 영리한 우리 딸, 엄마가 알았어. 딸이라는 단어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종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어요. 정선아, 엄마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야겠구나. 공개 유언장에서 진우 아내한테 집문서를 준 건 그 애가 결혼 전부터 울고불고 집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야. 엄마는 거절하기 힘들었어. 진우도 동생이고 며느리도 며느리인데 너무 싫은 소리 하면 나중에 우리 집안이 갈라질까봐 걱정했단다. 그래서 겉으로는 지연이한테 집을 준다고 했어. 하지만 정선아, 그건 작은 집이야. 엄마가 예전에 사둔 작은 아파트 한 채일 뿐이야. 저는 깜짝 놀라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개 유언장의 그 집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하면서요. 저는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진짜 재산은 따로 있단다. 엄마가 떡볶이 장사하고 고깃집 하면서 모은 돈이 있어. 그리고 지금 고깃집 건물, 그것도 엄마 거야. 그 건물 명의를 너한테 넘긴다. 그리고 종호도 어려서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내가 미안하게 너무 많아. 제 손이 떨렸어요. 건물이요? 고깃집 건물을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주가 윤영숙에서 김정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명의를 이전하셨어요. 정선 씨 명의로요 하면서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통장 여러 개도 꺼냈습니다. 이것들도 정선 씨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들입니다. 어머님께서 정선 씨 주민등록번호로 만드셨어요. 하고 설명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에 5천만 원, 또 하나에 3천만 원, 또 하나에 2천만 원이요. 모두 합치면 1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다 제 거라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간병비 명목으로 조금씩 모으셨답니다. 3년 동안 정선 씨가 받았어야 할 돈이라고 하시면서요. 하고 설명했어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종호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정선아, 넌 3년 동안 나에게 너무 잘해줬어. 대소변 받아가며 밤새 깨가며 너 혼자 다 했지. 누가 진짜 효자인지, 누가 진짜 딸인지 엄마가 답한다. 그래서 엄마는 진짜 재산을 너한테 주고 싶었어. 진우가 형한테 서운해할까봐, 진우 아내가 울고불고 할까봐 걱정했단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로 했어. 10,000원짜리 봉투에 메모를 숨겨둔 것도 그 때문이야. 넌 영희하니까 분명 찾을 거라고 엄마는 믿었어. 저는 울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정선아, 넌 내 딸이야. 내가 낳지는 못했지만 넌 내 진짜 딸이야.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외롭게 죽었을 거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마지막 3년이 엄마 인생에서 제일 따뜻한 시간이었단다. 내 손을 잡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얼굴을 보면서 엄마는 생각했어. 아, 나도 딸이 있구나 하고. 고맙다, 정선아. 정말 고맙다. 너를 만나서, 너를 며느리로 맞아서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이제 엄마는 편히 쉴게. 너도 이제 편히 살아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책상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었어요. 종호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변호사도 눈시울을 붉히며 저희를 지켜봤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당부하셨어요. 정선 씨가 이 편지를 읽고 울 거라고, 그럴 때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요. 저는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변호사가 시어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선이한테 전해주세요. 울지 말라고. 엄마는 행복했다고. 정선이 덕분에 행복하게 갔다고. 고맙다고라고요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행복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행복했어요.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저는 봉투를 꼭 안고 나왔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통장들, 그리고 어머니 편지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볕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종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 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알았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피어나는 꽃들,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유품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자주 입으시던 가디건, 어머니 사진, 그리고 편지를 함께 놓았습니다. 그 앞에 앉아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하고요. 저는 어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딸이었어요. 진짜 딸이었어요. 하면서 울었어요. 그날 밤 꿈에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정선아, 잘 찾았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하고 말했어요. 어머니도 저를 안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하면서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고깃집 건물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갖고 온 가게를 제가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그대로 뒀어요. 영숙이네 고깃집이라고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는 매일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저는 어머니가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어머니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우 부부는 가끔 가게에 와요. 지연이는 처음에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마 건물이 제 명의인 걸 나중에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이고 어머니 뜻이니까요. 어느 날 저는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봄꽃을 들고 갔어요. 산소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들로 잘 살고 있어요. 가게도 잘 되고 있어요. 하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꽃잎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리 딸 하는 목소리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하고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랑은 돈으로 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건 돈이나 건물이 아니었어요. 진짜 남겨주신 건 사랑이었습니다. 넌 내 딸이야 라는 그 말이었어요. 그 말이 저를 살게 했고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면 어머니 편지를 꺼내 읽어요. 읽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 제가 어머니 딸이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도 가게에 나가 고기를 굽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웃으며 일합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딸로 살고 있어요. 하고요. 그 생각만으로도 제 하루는 따뜻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직도 제 곁에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그 가르침을 안고 살아갈 겁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